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19명의 의원 중 15명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구속된 윤관석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의원들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 지금 굉장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봉투 수수 정황이 포착된 의원 실명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찌라시다, 정보지다 이런 좀 정체불명의 명단들만 오가다가 이게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거 마치 확인이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의원님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검찰 흘리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 어떤 경로로 이런 실명이 공개되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에서 이제 10명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문화일보에서 또 단독 보도로 5명이 됐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 나온 거에 의하면은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름을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참석하는 사람은 법원, 판사, 그다음에 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피의자 이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려면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아무리 봐도 이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검찰 쪽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상대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렇게 지금 또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과연 그걸 흘릴 수 있느냐? 저도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 지금 검사 생활 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실제로 이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게 명단이 공개됐다라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재판부와 검사 측 또 변호인, 피의자 이렇게 있을 텐데 변호인이 피의자를 방어해야 될 변호인 쪽에서 흘렸다는 건 더더욱 또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디서 이게 흘러나왔을까? 또 누가 흘렸냐에 따라서 이걸 또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주느냐 이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 이걸 흘렸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름이 나온 의원분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은 사실이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봉투 의혹 의원 명단 최초 보도한 이 기자들 상대로 고소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고소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 제가 돈봉투를 받은 게 사실이면은 국회의원직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돈봉투 관련해서 이 의원 명단 찌라시가 유통된 게 한두 달 전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동안에 제 이름은 한 번도 그 찌라시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화일보에서 제 이름을 올렸는데 제가 분명히 문화일보 기자에게 아니다. 그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검찰에서 정말 흘러나온 정보가 맞냐?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라고 그러면 9명이 다 나와야죠. 5명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말고 김윤덕 의원이라고 전주 국회의원이 있는데 김윤덕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다른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황당해합니다. 심지어 누가 작전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누군가가 나를 지금 음해하려고 작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그리고 그 기자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반드시 따지고 가자 해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이제 특정 캠프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돈봉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캠프에 있는 데로 또 돈이 갔다 이렇게 명단까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의원분도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검찰에서 소환을 지금 이제 줄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빨리 가번에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우선 민주당 내에 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쟁하는 캠프에서 이미 사실인 양에서 온천지 퍼뜨리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말 조사할 게 있으면 검찰이 빨리 소환 조사를 해서 진실 여부를 규명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구속 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 내에 윤관석 의원을 상대로 또 추가 조사를 할 텐데 여기에 거명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거의 20일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검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실을 빨리 가리고 또 정확하게 가리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검찰이 이게 지금 보셔야 될 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명단이 있는데 일단 검찰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지금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뭐 이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 검찰이 뭐 흘렸건 흘리지 않았건 뭐 이게 검찰 쪽에서 이게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조선일보 보도로 나온 10명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5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검찰에서 나온 정보인지 이걸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이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기자까지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믿기는 좀 사실상 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던 부분 의원 명단과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명단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좀 구별을 해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실제로 명단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제출했고 그 명단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유죄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유죄를 입증하려면 굉장히 이것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윤관석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20명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명수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조사를 해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서두르나 뭐 다른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는데 검찰이 입증을 하려면은 직접 증거가 있고 간접 증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증거는 줬다고 하는 사람이 줬다고 진술, 증언을 해줘야 이게 직접 증거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거를 목격한 직접 증인이 있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증거 확보가 지금 돼 있나 아니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그걸 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이 정도 정황이면 확실하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돈봉투를 주고받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간접 증거로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뇌물을 주러 갔는데 나는 뇌물 안 받는다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뭔 증거를 갖고 있는지 봐야죠.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유죄 입증을 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검찰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20명이다, 20명 규모다 이런 식으로까지 수치를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냥 유권자들 입장에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뭔가 분명히 있구나. 검찰이 분명한 단서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실제로 그러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 번도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흔히 말하는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만한 개연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우리 당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수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안 한다.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안 유지를 하면서 조사를 다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20명이니 뭐 찌라시 이름 돌게 뭐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게 어떤 언론의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실 규명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을 흠집내고 그 이름 나오는 의원들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구나 그중에 억울한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그걸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부간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찰이 하여튼 책임지고 신속하게 규명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검찰이 또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인 만큼 뭔가 조사 결과, 수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당연히 쏠리게 되는데요. 좀 빠른 결론이 나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혁신위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당 혁신을 맡긴 혁신위원회인데 지금 이게 전혀 다른 쪽으로 이게 설화가 나오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이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 혁신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대로 해보자 해서 혁신위를 출범을 시키고 또 기대도 굉장히 컸는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혁신위 성적은 굉장히 좀 초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혁신위에서 제시하는 혁신 방안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이루고 있는 우리 당원들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로부터 정말 제대로 지금 방향 잡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노인 이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를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혁신위가 이 방향을 다시 잡아서 본래 초심으로 그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가 그런데 이제 뭐 내외부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뭐 쇄신 아니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그 투표가 등가성을 가지지 않죠.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그동안 있어왔고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혁신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걸 지금 꽉 쥐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대의원제 폐지 쇄신안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에서 지금 그 대의원제 폐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그다음에 우리 당이 뭘 했을 때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사실 우리 당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대의원들이 너무 이 가다 대표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폐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다루면서 당이 하나로 단합하고 어떤 혁신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면서 더 당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의원들이 당 전체를 가다 대표한 부분 그것도 문제가 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근데 이제 내일 발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두고 더 논의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내일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균형 잡힌 그런 방안이 나오면은 또 그 나름대로 충분히
추후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이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왜냐하면 혁신위의 제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결의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도 이제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지금 이 수사 과정이나 검찰의 이런 발표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굉장히 맥락이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불체포 특권 민주당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한 거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미 국민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법원의 어떤 영장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정치적인 수사고 이 야당 탄압 수사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불체포 특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여수 우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수 쪽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R 수서발 여수행 SRT 전라선이 운행이 된 겁니다. 이거 지역민들 사실 수건이었거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이 수서에서 여수를 왔다 갔다 하는 SR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 전남 동부권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효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이 SRT의 여수 운행, 전라선 운행 부분은 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전남 동부권 지자체장들이 또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넣어주니 마느니 얘기가 많았는데 그게 스톱된 상태였거든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하면서 거의 3년 동안 SRT 넣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9월 1일자로 여수로 전라선 투입되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하루 뭐 2번 이제 왕복 운행을 하는데 이게 서울의 이제 동남부 쪽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동탄이라든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 기차를 갈아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생겨서 아마 이번 추석에 고향에 오시는 이 고향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남원, 전주까지도 SRT에 이제 혜택을 보는 거라서 정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이제 지금은 SRT 한 대가 운행을 합니다만은 추가 투입이 돼서 좀 더 많은 편수가 전라선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SRT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운행 횟수 자체가 뭐 전라선도 그렇고 호남선도 그렇고 일단 많지가 않고 항상 과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건 좀 의미가 있지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또 곧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 좀 꾸준히 이 문제 관련해서 정부랑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 지금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제 이 고속철도가 평택 5선 구간이 이게 병목 현상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SRT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3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경부선에서 2대를 빼고 1대 여분이 있는 거를 이번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 SRT를 14대 정도를 지금 추가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2026년경에 납품이 되면은 평택 5선 구간 지금 병목 구간 넓히는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딱 맞아 떨어져서 그때는 추가로 이 전라선이나 호남선 이쪽에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여수 국가산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수 국가산단에서 사실 대형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이게 산단 노후화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 기업들의 윤리와도 좀 직결이 돼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KBC에서도 지난해 그 여천 NCC 폭발 사고 관련해 가지고 국과수 감정 결과 또 이런 거 단독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설계와 다르게 제작된 불량 부품이 사고 원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산업부 장관한테도 질의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수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된 지 40년, 5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폭발 사고나 가스 누출 사고가 아주 빈번히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국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국가 책임도 있지만은 또 기업을 경영하신 특히 오너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번에 KBC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은 이제 부품의 결함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 잘못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거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산자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가 장관한테 직접 질의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산단 안전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특히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요건이 저기 안전 문제입니다.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국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 문제하고요.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 큰 문제가 기후변화 관련된 탄소 중립 지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수 국가산단이 있는 이 광양만권이 한때는 전국의 18.3%가 거기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하려면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탄소 중립, 탄소 포집, 뭐 저장, 뭐 어디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정부가 나서서 이 여수 국가산단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정책, 입법 이런 거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지역에 있는 국가산단에 있는 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사들이 거의 서울하고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 본사를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이 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과 국가산단이 상생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공장을 두고 있는 대기업 본사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관리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 발전, 지역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야 의원분들이 같이 대표 발의한 지역 본사제가 4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지역 본사제 일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 대기업들의 대다수 50% 이상이 한 58% 정도 될 겁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이 어떤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좀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이 본사를 둔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도록 이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세 가지 법 중에 한 가지가 조세특례법인데요. 2025년까지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그 본사가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법인세를 100% 감면을 해주는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내려오도록 법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정책 지원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정말 훨씬 서울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이 기업들한테 들도록 지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간 자본의 혜택, 뭐 세금 혜택, 감면 혜택이나 이제 여러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지역 본사제의 취지인데요. 실제로 근데 이게 많은 영향이 있을까, 많은 효과가 있을까, 지역민들이 반신반의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가 균형 발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공기업 이전도 있지만 공기업 이전이야 뭐 정부가 어느 정도 힘을 좀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 자본이야 말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이익을 따져서 이게 이익이 되겠다 했을 때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또 이 법을 또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또 기업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속내가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올 의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포스코 예를 들어보면요. 이 포스코 본사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생기고부터 포스코가 포항에 있었는데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주회사지요. 지주회사를 서울에 두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포항하고 경북에 계신 분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왜 지주회사를 서울에 두느냐? 포항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지금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 YNCC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거기 연간 이 매출이 많을 때는 5조가 넘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로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판매하고 영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에 내려와도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YNCC가 이
그 하나하고 대림 두 회사가 50%씩 해서 한 회사인데 한때 지역으로 본사 내려보내는 걸 검토를 했는데 한 회사는 내려가자 그러고 한 회사는 내려가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지역하고 기업의 상생 이런 큰 틀에서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수 시의회에 특위까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그 기업들도 마음이 좀 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지역 본사제가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그 조금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법적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되면 이런 민간 자본의 지역 이전을 좀 더 용이하겠다. 여수 산단에 좀 더 많은 본사를 내려올 수 있겠다. 좀 보완해야 될 점, 아쉬운 점 이런 거 있으면 한 가지만 꼽아주시죠. 단순히 세제 혜택만 부여를 해서 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우선 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게 교육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돼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 우수 자원들이 주로 서울 쪽에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먼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좋은 그 자원들을 회사에서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본사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유인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유인책은 단순히 조세 혜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동시에 제공해 주는 걸로 가야 된다 하는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거를 신속히 좀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식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민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좋은 일자리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 본사제가 그 바탕이 돼서 우리 여수 국가산단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본사들 또 많은 자본이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혜지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